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집을 사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왜 급매로 팔지 않을까? 왜 신고가임에도 집을 사려고 할까?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가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지역을 좀 나눠야 돼. 지역을 어디를 나누냐면 제일 확률이 높은 게 2024년 9월 이전에는 10만 원까지였거든요. 지금 25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25만 원으로 자동이체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습적으로 9월 7일 주말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정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97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97 대책인데 우리 627 대책 기억나시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고 첫 대책인데 사실 627 대책은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죠. 666. 이거까지 대출 한도를 정하고 6개월 내 전입신고, 입주를 해야 되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정책인데 여기에 또 다른 부분 규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퇴거자금 대출도 1억으로 줄였고 모든 게 다 금융, 대출, 수요 억제 정책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공급 대책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집값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리도 영향을 주게 되고 정책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수요와 공급, 또 심리적인 부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경제 상황, 또 시대적 흐름, 집값 흐름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집값이 잘 안 잡히는 지역들 잡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용산구 너무나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그 옆쪽에 보게 되면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627 대책 발표가 되고 거래량은 좀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확실히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집을 사려는 분들 10명 중에 6명, 7명은 집에 갔는데 남아있는 3명, 4명이 집을 사더란 말이에요. 신고가로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집을 사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왜 급매로 팔지 않을까? 왜 신고가임에도 집을 사려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 빈 땅도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라도 줄어야 되는데 서울이 수요가 주느냐? 줄어들지 않죠.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모든 인프라가 다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히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나. 일시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일시적 조정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려에 대한 답을 정부가 응답을 해줘야 공감이 되면 사려는 분들이 사지 않고 팔려는 분들이 팔고 아니면 정반대로 사려는 분들이 안 되겠어 정부 못 믿겠어 사든지 뭔가 답을 내는데 그 응답에 대한 답이 97 공급 대책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총력 투쟁? 영끌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들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제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한 49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따지면 우리 보통 책이 한 250페이지 나오니까 50페이지 정도의 보도자료를 만들려면 거의 책 한 3분의 1 정도를 썼다라고 이제 볼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 공급 대책이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대책 내용을 한번 볼까요? 97 공급 대책 기억나시나? 뭐가 기억이 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공급을 한다라고 하네. 135만 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라는 게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차이점이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를 전국에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전국과
수도권 차이가 있고요. 인허가와 착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문제니까 지방은 지금 집값이 뭐 비실비실되고 거의 안 올라가는 상태니까 내버려두고 미분양도 많고 수도권 지역이 문제다 보니까 이제 135만 호를 하는데 인허가는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0% 정도의 허수가 생깁니다. 인허가를 해줘도 착공이 안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무도 모르지. 도대체 몇만 호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135만 호 착공 우리 삽하겠다 공사 들어가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135만 호가 가능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따져봐야겠죠. 135만 호가 실제로 가능한 숫자인가? 우리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니까 135만 호면 5년 동안입니다. 2030년까지니까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물량들이 수도권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서 135만 호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삼성레미안,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뭐 GS건설에서 자이, 뭐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 다 오케이.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또 서울 도심의 뭐 정비 사업들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추가 물량들을 좀 더 발굴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50만 호 정도가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135만 호 중에 한 35%, 40% 정도가 비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아파트가 이재명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한 30에서 40만 호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가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지역을 좀 나눠야 돼요. 지역을 어디를 나누냐면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저는 공공택지, 3기 신도시. 왜? 공공택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는 잘 안 됐는데 왜 이재명 정부 때는 공공택지가 확률이 높을까? 이재명 정부가 뭐 일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2018년에 3기 신도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구역 지정하고 2019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토지보상이 쉽지 않아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 그걸 1기 신도시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권력, 공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시절이고 우리 국민들이 또 국가에 애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땅을 수용해서 짓는 게 신도시 개발 방식이잖아요. 헐값에 거의 감정가격 정도의 헐값에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넘긴 거예요. 거의.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빨리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2기 신도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더하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가 제일 속도가 빠르고 광명, 시흥이나 화성, 진안, 화성, 동담, 삼지구, 인천, 9월, 그 의정부, 뭐 여러 곳들이 이제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빠른 게 이제 앞서서 제가 말한 5개 구역인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구역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를 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5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3년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이제 3기 신도시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2026년부터 들어가는 곳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1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뭘 하죠? 분양을 합니다. 우리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상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들은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존의 계획이 25만 1,000호 정도가 착공 예정이었는데 2030년까지 여기에 12만 1,000호를 더해서 37만 호 정도의 공공택지에 공공 분양 물량, 한마디로 착공이 들어가니까 분양이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은 많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럼 서울은요.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은요라고 하면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도 뭐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들 지원해서 물량들 뽑고 유유부지, 관공서, 공공임대 아파트들 뭐 재건축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주민들의 이해관계, 재건축 재개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 재건축 된대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올까? 뭐 지자체에서 서울 같으면 서울시, 분당 같으면 성남시죠.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또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하냐면 당연한 거예요. 자, 1000세대 아파트가 1500, 2000세대로 재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1000세대가 있었는데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2000세대가 되면 원래 계획에 없던 1000세대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학교가 부족해지겠죠. 도로가 상당히 막히겠죠. 주차장이 더 필요하겠죠. 상가도 부족하겠죠. 또 뭐 전기, 수도, 하수도, 상수도 다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공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자, 재건축은 주민들이 해서 가격 올려가지고 추가 분담금 일반 분양으로 상쇄시키고 돈 적게 내고 새 아파트가 되는데 그 기반시설 인프라는 성남시 돈으로 한다? 그러면 옆에 동네 사람들은 야, 쟤들이 재건축해가지고 이득을 보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다 해야 되니?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는 끊임없이 기부 체납을 요구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좀 더 지어, 학교 하나 더 지어, 학교 증축해, 상가 더 지어, 도로 좀 더 만들어, 공원 좀 만들어, 공공주차장 만들어, 끊임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고요.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인 사업자들,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이나 유유부지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유유부지나 관공서 부지? 유유부지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빈 땅이 하나 있었어요. 유유부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뭐 운동장이라고 칠게요.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를 공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어. 단 우리 집 근처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거 님비 현상인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공공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솔직히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 있는 사람들 중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 관공서는요. 자, 옮겨. 저희 갈 데가 없는데요. 세종으로 가. 서울에 서초구에 있던 관공서가 세종으로 가랍니다. 직원들이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반대합니다.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이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금감원 직원들도 뭐 논란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심개발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울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고요. 제일 쉬운 게 신도시 개발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땅 수용해서 지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답니다. LH 직접 시행하게 되면 분양가는 좀 저렴하고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LH가 아무래도 부채는 좀 늘어나겠죠. 공공이니까. 민간 같으면 계산기 두들겨 보고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 우리 지금 안 할래. 내년에 할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봐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우리 안 할래.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LH가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안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라는데 LH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에 따른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야겠다. 경기 인천 지역들은 공공택지에 신도시 물량들 분양 잔치가 열릴 수도 있겠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안정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LH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인데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제가 LH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민간보다 저렴하다. 저렴하겠지. LH가 높게 하면 그게 공공이 말이 되지 않죠. 인허가 과정에서 뭐 좀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고 걱정하시는 분은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할 건데 어떤 교수님은 완전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LH가 얼마나 저렴하게 할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LH가 역량이 돼? LH 보니까 역량이 안 될 것 같은데 인허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LH가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LH가 사실은 랜드, 토지공사, 하우징, 주택공사가 합쳐졌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회사였어요. 다른 공기업이었습니다. 토지공사는 이제 신도시 같을 때 땅을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 땅 장사 한마디로. 하우징, 주택공사는 집 장사, 옛날 주공 아파트들 LH가 많이 했습니다.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우리가 시행, 시공 개념을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행은 한마디로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도 내 땅이고 돈도 내 돈이에요. 내 거예요. 이게 시행입니다. 근데 공사하는 건설사가 있어야겠죠. 물론 내가
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행과 시공을 다 하는 거고요.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공사는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건설회사들을 찾겠죠. 이거는 시행, 시공이 분리가 됩니다. LH가 예전에는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LH가 이제 시행 역할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땅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500만 원에 조성해서 1000만 원에 팝니다. 건설사들한테. 그럼 LH는 개발 이익을 이제 얻는 방식이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죠. 야, 니들 왜 자꾸 땅 장사하냐?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분양하니까 그 1000만 원에 산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건축비에 마진을 붙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H 니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LH가 직접 시행을 해서 6만 원 정도 공급 물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막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LH 부채가 170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2029년 정도 되면 2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이 안 옵니다. 아, 이게 170조면 도대체 170억도 큰데 70조가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LH가 방만 경영을 해서 뭐 170조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관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이라는 게 어떤 그 기업의 이익보다는 또 공익성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들 짓고 이런 게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부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채가 줄어들진 않는데 국토교통부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투자가 많았다는 거죠. 공공 임대 아파트나 투자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입주해서 임대를 주고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수익이 들어와서 이제 부채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거라고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채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년주택들 또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시행 이익, 개발 이익을 좀 많이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 국가가, 정부가 뭐 지급 보증을 해주든 뭐 채권을 발행하든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LH가 이제 역량이 있냐 없냐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믿고 싶습니다. 뭐 그걸 자꾸 우려하고 부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최선을 다해야 우리 또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야 LH 아파트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LH 아파트 나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뭐 더샵 이런 아파트들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맞죠. 저도 맞습니다. 저도 브랜드 좋습니다. 그러면 LH도 이거 국토부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국토부의 방침은 민간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LH가 돈을 주고 민간이 참여해서 한마디로 우리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원베일리 유명한 아파트. 원베일리도 사실은 레미안이 공사만 해서 브랜드만 단 거지 아파트는 누구 거였어요. 원래 그 경남 아파트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LH가 시행이 되고 원베일리는 그 조합이 시행이 된 거죠. 민간 아파트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LH가 돈을 많이 주느냐 조합처럼 시공사들 건설사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죠. 야 그러면 일군 건설사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2020년 2021년 땅 짓고 헤엄치기 할 때 막 공사만 하면 PF 대출을 일으켜서 땅 확보해서 그냥 분양만 하면 완판 이런 시절 같으면 민간 건설사들이 야 LH 니들 돈도 많이 안 주잖아. 공사비에서 아마 플러스 건축 원가에 플러스 알파로 한 5%에서 10% 정도 더 줄 거예요. 안 해. 우리 그 돈 받고. 우리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했겠으나 지금은 미분양도 많고 PF 자금난 문제 건설업계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불경기예요. 가게 문 닫고 종업원 다 잘라버릴까요? 아니잖아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봐야죠. 권리금 문제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버팁니다. 버틸려면 큰 손해 안 보고 가게만 돌릴 수 있어도 내가 큰 돈 안 벌어도 땡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버티기만 버텨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넷플릭스도 제작비에 플러스 알파 10%포인트 더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작사들이 달려드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는 안 주더라도 좀 준다면 그 돈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이 위기를 뭐 1, 2년,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건설회사 입장이라면 굳이 말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일군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려는 LH가 짓는 아파트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를 적게 주게 되면 아무리 1군 브랜드라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아파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호화 뭐 대리석도 하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에 골프 연습장에 강남 아파트처럼 원해. 그럼 돈을 더 내야지. 공공 아파트는 그렇게 지으면 그건 배임입니다. 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정 아파트를 원베일리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면 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느냐? 아파트 자체의 품질은 우리가 고급화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판교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고급인가요? 백현마을이나 보틀마을 가보세요. 1층, 2층 외벽에 대리석도 아니고 벽돌 같은 거 받고 실내 들어가도 아마 내부도 그렇게 고급 아닐 거고요. 아파트 잔지 조경? 판교신도시 가보면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가 지금 분당이니까 판교신도시 가보면 푸르지오 그랑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백현마을을 두 개를 딱 비교해봐요. 시간 나면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는 완전 조경도 완전 멋있죠. 왜? 민간에서 지었으니까 시행하고 했으니까. 백현마을은 LH가 시행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는 뭐 그렇게 고급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마을이 가격이 저렴합니까? 비쌉니다. 최고의 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입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입지! 두 번째, 판교하면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 판교 테크노밸리 너무나 좋아요. 또 신분당선, 교통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교통환경, 편의시설, 현대백화점.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도 판교 현대백화점 옵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오기도 편하고 맛집도 많고 강남의 압구정 현대나 강남 현대 가면 주차하는데 죽거든요. 편의시설 좋습니다. 교육! 판교 신도시 교육 뭐 분당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꿀립니까? 판교 신도시가 교육으로 밀리는 건 대치동하고 목동밖에 없습니다. 안 밀립니다. 다 갖췄잖아. 주거 인프라가 좋잖아. 공원도 좋고. 아파트 자체의 품질보다는 입지와 주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아파트가 고급화되면 더 좋겠으나 그럼 분양가를 더 내야지. 우리가 근데 공공 아파트 LH가 시행하는데 우리 분양가 더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고급화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마곡지구도 똑같잖아요. 마곡지구 아파트가 SH공사가 개발을 했는데 좋습니까? 마곡지구가 지금 뭐 한 15억, 16억씩 하잖아요. 전용 84가. 그게 왜 그렇게 하는데요? 아파트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주변에 일자리 많고 교통 좋고 주거 인프라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아파트의 품질은 충분히 양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3기 신도시도 계획도시잖아요. GTX도 연결이 되고 학교도 군데군데 잘 배치해서 도시 설계 잘 만들어질 것이고 공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다 갖춰졌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팁, 자꾸 불만만 제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비판하고 그거는 저 같은 직업이 이런 분들은 비판도 해야 되고 뭐 잘한 거는 칭찬도 해야 되겠으나 우리 시청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슨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경기 인천에 공공택지에 신도시에 나온다고요. 분양 물량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시세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파티가 열린다고요. 우리는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공급이 안 나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 알겠어.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렴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나 청약통장이 지금 있나?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공공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청약 가점제가 아니고 납입 금액으로 하거든요. 공공분양은. 그러면 내 통장에 납입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고 월 인정 금액이 지금 25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2024년 9월 이전에는 10만 원까지였거든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다가 지금 25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깜빡하고 월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걸어두신 분은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25만 원으로 자동이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라도 뭐 부모님하고 모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부양을 하게 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공급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청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부모 부양이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효도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효도 한번 하면 3년인가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시면 자격 요건이 되니까 그럼 2028년 9년에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효도 한번 하고 또 특별 공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집중을 해야지 정책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된다 안 된다 집값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 2억 제한을 했는데 갭 투자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시나요? 전세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실수요자 피해가 크죠.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물론 경기 인천 지역들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인데 서울은 공급이 뭐 늘어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한다라고 하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강서구하고 노원구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재건축해가지고 지금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정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2030년 이유는 모릅니다. 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값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전세 가격이 바로 올라갑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는 옛날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꼬였어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2+2는.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2년마다 이제 회전이 되면서 그 전세 매물이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4년을 눌러앉아 버려요. 그리고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번 눌러앉은 사람이 6년, 8년 살아버립니다. 올려줘. 그러니까 완전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라도 나와줘야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물은 잠겨버리고 신규 물량이 안 나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신규 입주 물량을 많이 내야 되는데 경기 인천은 괜찮은데 서울은 안 나오거든. 정부도 알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니까 야,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97 대책에서도 1주택자가 뭐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2억까지만 규제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맛배기고요. 실제로 여기서 다음 단계 3단계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도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도 DSR이 적용이 되고 뭐 캡을 3억이나 뭐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월세가 올라가죠. 어떤 분들은 전세가 안 올라가게 되면 월세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장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전세를 강제로 누르는 거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히 나와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뭔가 수급이 안 맞아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전세 대출 규제로 막아버리면 월세가 올라가고요. 그럼 월세도 우리가 상한제에서 못 올리게 막아버릴래. 그럼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뒤꼬여버려요. 그럼 안 할래. 똘똘한 한 채만 가질래. 진짜 한 채가 더 심해집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왜곡이 되고요. 누가 피해를 본다? 부자들이 피해를 볼까요?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볼까요? 부자들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전세 안 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 나머지 2주택을 임대를 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전세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월세도 제한시키고 난리를 쳐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까짓 건 뭐 팔아버리든지 뭐 해버리고 난 한 채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지고 갈래. 부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요. 뭐가 아쉬워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 끼고 월세 끼고 사려고 안 하면 누가 공급을 해주냐고요. LH가 서울에 공급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버린다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고. 그럼 신혼부부들이 자금력이 부족해. 부모님이 많이 안 도와줘.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막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분당 신도시에 전세 얻으실 분들이 용인으로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야 되고 용인 처인구도 가야 되고 이천으로 가야 되고 여주로도 가야 돼요. 왜?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면 34평 전용 84 구하는 분들이 5구로 가든지 51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신축 가시는 분들이 9축으로 가고 3룸 구하는 분들이 2룸으로 가고 3층에 가시는 분이 지하로 가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죠. 감당하시겠습니까? 자동차도 한번 늘리면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는 거는 좋은데요.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면 막 소음도 많이 들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미 주거의 질이
일이 전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배가 불러진 상태에서 이거 줄이는 게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요. 처음부터 MB정부 시절에 2009년도였나요? 그때 전세대출을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았어요. 차라리. 근데 이미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 갑자기 이걸 줄여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저는 부자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그걸 제가 부자들을 왜 걱정합니까? 집값 떨어지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집값 떨어져가지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떨어지는 집들을 부자들이 쓸어 담았지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한다? 그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의 전 재산인데 무서워서 집값이 예를 들어서 20억 하던 집이 10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산다고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왜? 20억 하던 게 10억으로 떨어지면 이게 5억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내 전 재산을 태워가지고 1억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데 안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합니다. 왜? 까질 거.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지금 뭐 현금이 100억이 있는데 10억짜리가 10억 떨어지면 내가 규제도 풀리고 몇 개 사지 뭐.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어쩔 거야. 버텨보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주식도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버티고요. 우리 서민들 진짜 타이트하게 이 돈 없으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조금만 올려도 팔아버리고 좀만 떨어져도 뭐 못 견디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전세대출 규제하면 우리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구라 씨하고도 같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옛날에 그리구라 채널을 저하고 같이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주식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